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운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려면 브라우저를 띄워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롬, 가벼운 크롬을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10에 포함되어 있는 엣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비발디, 스윙 브라우저, 베타, 많은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컴퓨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이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는 이제 1993년도에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최초의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려면 이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 개념이죠. 지금의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듯이 이때에는 이제 모자이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던 이제 대학생 마크 앤드리슨과 에릭 비나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중에서는 이제 최초가 되는 것이고요. 네, HTML이라고 있습니다. HTML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네, 그림을 이제 텍스트와 같이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게 뭐 대단할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겠지만 그림을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텍스트만 표시는 쉬운데 또 이미지까지 표현하려면 또 그 당시에서는 또 기술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가 나왔습니다. 1년 뒤죠.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 브라우저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개발을 했던 분이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또 투자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투자자를 이제 모시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듯이 이 당시에는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90% 정도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사가 나온 거죠. 19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1년 뒤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0%의 고객들을 경쟁사가 이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운영체제를.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플로러를 그냥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무료로 배포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넷스케이프는 어때요? 내가 윈도우즈가 있지만 넷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이걸 내세워 버렸던 거죠. 기능은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급격히 익스플로러로 이제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 얘가 무료로 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접근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편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넷스케이프를 사랑하는 이제 일부 개발자들이 별도로 모질라라는 이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비게이터는 살리지 못하고 다른 브라우저 2002년도에 파이어폭스다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 개발한 곳에서 이제 개발한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 이제 말했듯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윈도우를 깔면 익스플로러가 기본으로 이제 포함되도록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웹 브라우저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9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있습니다. 모질라라는 이제 재단에서 네, 만든 거이고요. 얘는 이제 무료이고요. 여러분이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 이렇게 소스를 공개해 버리는 거죠. 오픈 소스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재를 아래 한글 원본 파일로 줘버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소스를 오픈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는 이제 소스를 오픈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버전 1을 발표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안전성, 보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버전 1.5를 출시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버전업던 것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데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운영체제로서는 이제 윈도우즈, 또 리눅스, 안드로이드, 파이어폭스 이런 운영체제와 호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파리라는 웹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플 여러분이 핸드폰, 아이폰 만든 회사 애플이 있죠. 애플에서 만든 이제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그래서 맥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제품의 이제 기본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03년도 정도에 스티브 잡스가 사파리라는 이름의 애플의 웹 브라우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는 크롬입니다. 자, 크롬은 이제 구글, 여러분이 웹사이트 중에서 구글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이버, 그 다음이 이제 구글 이렇게 되는데 구글이 개발한 프리웨어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그래서 서다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하고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깨끗하죠. 익스플로러 화면은 굉장히 뭔가 메뉴도 많고 그렇잖아요. 얘는 화면에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추를 하나 눌러주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첫 화면이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메뉴 찾아서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웹 브라우저에 비해서 이제 안정감이 있고 또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의 이름을 크롬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크롬이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에서 뭐를 가리키냐, 이제 창틀을 의미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는 이제 이런 틀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최소화하자라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크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M이다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결이 되어서 자,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랩톱, 컴퓨터가 있죠. 랩톱에 연결해가지고 직접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이다라는 거, 모바일이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E다라는 말이 여러분 종종 들어봤죠. 네, 4G 이동통신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화한 것인데, 그랬죠? long term, 오랫동안 진화를 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기존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술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1기가 속도가 1기가 bps
60km 이상 고속 이동을 할 때는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거는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700메가 네, 영화를 이제 3분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다라는 겁니다. 자, 와이브로가 있는데요. 와이브로다라는 것은 이제 이동하면서죠.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거예요. 고속 이동 통신 서비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이동통신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용어 한 번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본다면 GSM이다. 그러면 이제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LTE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빠른 이동통신 기술이다라는 것이고, 자, 와이브로는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로 알맞은 것은, 그럼 여러분이 프로토콜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이 나야 되겠죠. 통신 규약입니다.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에서 생활 매너가 있듯이 통신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이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가 있죠. 네,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3가지 종류 기억해 주면 되고요. 구문에 대한 이제 이건 영어로 보여줬는데요. 네, 신텍스가 되고요. 자, 의미는 이제 시메틱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타이밍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구문이다라고 하면 이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이라든지 각종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자, 의미다라고 하면 이제 각종 제어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타임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에 관련된 거, 통신 속도, 또 순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통신 방식에서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기화다라고 하면 클럭의 주기를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A가 물풍선을 던지는데, 자, 물풍선 받으세요.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B가 이거 딱 맞춰서 이제 이렇게 받고를 해야 되는데, A가 이렇게 보내는데, B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면 어떠세요? 벌써 2개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동기를 맞춰서 이제 전송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 동기식 전송은 더 전송 효율이 좋고 고속통신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식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번에 하나의 한 문자씩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낼 때 여기 시작, 끝 이렇게 시작 비트, 끝 비트,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 하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또 여기다가 뭐가 들어와요? 네, 페리티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한다. 이게 이제 비동기식 되는 것이고요. 문자를 전송할 때 문자 앞에 시작 비트, 문자 뒤에 끝 정지 비트를 보낸다. 자, 이런 것도 비동기식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럭이 이렇게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어떠세요? 떨어뜨리는 게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기식 전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데이터 통신 흐름 제어 방식인 Go Back and ARQ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Go Back and ARQ 방식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이 나줘야 될 텐데 ARQ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자, 이렇게 정지대기 ARQ가 있죠.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go back and ARQ가 있죠. 또 뭐 있어요? 네, selective, repeat, 네, ARQ가 있죠. 네, 선택적 ARQ. 그 다음에 이제 적응적 ARQ 이렇게 있습니다. 네, stop and wait는 하나 보내고 이제 확인한 후에 다음 거 보내는 거. go back and ARQ는 이제 1, 2, 3, 4, 5, 6을 보냈는데 3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3, 4, 5, 6을 재전송하는 게 go back and ARQ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셀렉티브 리피트 ARQ는 어때요? 1, 2, 3, 4, 5에서 이제 3번에서 오류가 났다. 그럼 이제 3번만 다시 보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정보통신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보통신이다 라고 한다면 서로 떨어진 기계와 기계 간의 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 처리, 저장 분배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전기통신 컴퓨터의 정보 처리 능력을 부과해서 정보를 송수신한다. 맞죠? 자, 2번에 보면 컴퓨터와 통신 기기 사이에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이제 송수신하는 것이다. 맞죠? 3번에 전기 신호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만 그랬어요. 자, 디지털 데이터만 이건 틀린 거죠. 딱 이것만 보내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도 있고 아날로그 데이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정보 처리 장치 등에 의해서 처리된 정보를 전송하는 기계 장치 간의 통신이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단말 장치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망에 적합한 신호 형식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그랬어요. 이건 뭐죠? 바로 이제 DS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디지털을 아날로그 회선에 보내는 방식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에 보내는 방식이 있죠. 자, 디지털을 디지털 회선에 맞게 보내는 방식이 있죠. 자, 이거는 뭔가요? 바로 이제 모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코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뭔가요? DSU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OS 참조 모델에서 송수신자의 IP 주소를 헤더에 포함해서 전송하는 논리 주소 지정.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최단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라우팅 기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SI7 계층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줘야 되겠죠. 최하위 계층부터 여러분이 읊어보세요. 물, 대, 내, 전, 세, 표, 이렇게 이제 7개의 계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우팅이 필요한 계층은 무슨 계층인가요? 네, 바로 이번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계층엔 여러분이 무슨 장치가 있나요? 허브, 그 다음에 리피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뭐가 있어요? 네, 브릿지가 있죠. 그래서 사용되는 장비, 네, 3가지.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뭐가 있다고요? 네, 라우터가 있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OSI 모델 각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나열해 볼까요? OSI 7계층. 자, 물, 대, 내, 다음에 전세, 표, 이라고 있었죠. 네. 거기서 1번 물리계층은 그랬습니다. 물리계층. 자, 여기 물리계층 나왔군요. 네,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연결. 그죠? 가장 처음으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네,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네, 그죠? 앞에서 나왔듯이 라우터라는 거. 그 다음에 라우터가 하는 역할 최단 경로 설정. 그 다음에 자, 그죠? 무슨 단위로 처리를 해요? 패켓 단위로 처리한다.
자, 이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이제 뭐가 나오냐? 암호화, 형식 변환, 압축 이런 건 무슨 계층이죠? 바로 이제 표현 계층이 됩니다. 표현 계층. 표현 계층이 바로 이제 암호화, 네, 압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3번에 보면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그럼 전송 계층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나요? 네, 신뢰성,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이제 전송을 한다. 종단 간 이건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종단이 뭐예요? 인터넷상에 있으면 이 지점과 이 지점. 여기서 이제 막 선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회사의 컴퓨터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종단이다 그러죠. 종단과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게 전송 계층이 되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 TCP, UDP가 있다. 네, TCP, UDP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응용계층에 대해서 나왔군요. 그럼 여러분 응용계층 하면 뭐가 생각나요? 최상위 계층이다 라는 거. 네, 전자우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거고,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뭐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 받을 때 HTTP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거 SMTP가 있죠. 파일 송수신하는 거 FTP가 있죠. 그다음 원격 접속하는 거 텔넷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겠군요. 자, 8번입니다. OSI 7계층 중 어떤 계층을 설명한 것이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순서 제어, 흐름 제어, 프레임 동의다. 이 프레임이 나왔군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처리하는 단위를 한번 볼까요? 자, 물, 대, 내, 전세, 표, 응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물리계층에서는 가장 기본이 이제 비트 스트림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거기서 이제 프레임 단위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무슨 단위예요? 패킷 단위로 처리하는 거고,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쪼갠 단위, 메시지를 이제 쪼갠 단위를 뭐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위, 프레임 단위로 전송한다. 이게 이제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가까운 노드 간에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거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려면 순서, 네, 순차적인 전송,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OSI 7계층에서 종단 간에, 그래서 종단과 종단 사이에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한 거 무슨 계층이었어요, 여러분? 자, 물, 대, 내 반복해서 익혀주면 여러분 저절로 외워지겠죠? 물, 대, 내, 전세, 표, 해가지고 신뢰성 있는 종단 간, 네, 신뢰성 있는 전송, 그럼 무슨 계층이었어요? 네, 전송 계층이 되는 거죠. 네. 트랜스포트가 바로 전송입니다. 이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세 가지 뭐라 그랬죠? 구문, 다음에 의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구문은 이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형식, 자, 의미는 이제 각종 제어 절차, 타이밍은 이제 시간에 관련된 통신 속도,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아닌 것은 바로 이제 4번입니다. 네, 11번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네트워크 장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허브가 있죠. 허브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장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가 있죠. 리피터는 이제 신호를 이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가 있는데, 이제 브릿지는 허브와 허브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 네, 허브.
허브와 허브를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라우터가 있죠. 라우터 하면 여러분 뭐예요? 최적의 이제 경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허브다, 리피터다 라는 것은 무슨 계층에 있나요? 네, OSI 7계층 중에서 물리 계층에 있죠. 네, 허브와 허브를 연결하는 브릿지는 무슨 계층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거죠. 라우터는 무슨 계층인가요? 네, 네트워크 계층에 있습니다. 그럼 1번에 보세요. 리피터는 약한 신호를 원래대로 재생한다. 일단 거기까지는 맞죠. 자, 리피터는 무슨 계층? 네, 물리 계층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허브는 이제 단말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다중 포트 스위치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다. 아니죠. 허브는 다 물리 계층이죠. 자, 3번에 브릿지는 그랬습니다. 브릿지는 어때요? 네. 프레임이다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각 계층별로 물리계층에서 처리하는 단위는 뭐예요? 네, 비트 스트림이 되는 거고요. 네, 데이터 링크 계층에 사용되는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 무슨 단위예요? 프레임 단위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무슨 단위예요? 이제 패킷 단위가 되는 거죠. 3번에 보면 브릿지는 프레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라는 말도 나왔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에는 이제 라우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라우터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해준다 라고 하고, 자, 무슨 계층에서 동작한다. 저 거기에 이제 글자가 빠졌군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른 계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물리 계층에서 이제 동작을 한다. 그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서로 다른 네, 핵심이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 필요한 경우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회사 내부에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들이 이제 한 대로 모아져야 되죠. 어디에 모아지나요? 허브에 모아집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바로 옆에 반에 옆번 클래스에 있는 컴퓨터들도 있겠죠. 이것들도 이제 어디에 모아지나요? 네, 허브에 모아지죠. 허브와 허브를 연결한 걸 뭐라 그러나요? 브릿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게이트웨이 통로가 되는 거죠. 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자, 라우터를 통해서 자, 인터넷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대의 브릿지는 이제 허브와 허브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프로토콜을 이제 연결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얘는 이제 회사 내부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인터넷 세상의 외부가 되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는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이제 연결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한다. 그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게이트웨이다라고 합니다.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토폴로지 형태 중 링크의 고장으로 인해서 통신 두절이 가장 심하게 발생되는 구조는 무엇이냐? 링크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링크 회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A, B, C가 있다. C로 통신을 한다. A에서 C로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오는 이런 구조가 바로 링형이 되죠. 그래서 링형은 여기 하나의 노드라도 고장이 나더라도 하나의 회선이라도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는 이제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 링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장비가 무엇이냐?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 물, 대, 내 하면 뭐가 나와요? 라우터가 나오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경로를 설정한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뭐 있어요? 바로 라우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스테이션이 중앙에 있는 스위치에 연결된 형태다. 두 스테이션의 회선 교환에 의해서 통신을 행한다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 중앙에 있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네, 성형이다. 또 스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제 도메인 주소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www.naver.com 이런 걸 이제 도메인 주소라고 하죠. IP 주소는 이제 숫자가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92, 168, 뭐 72, 190, 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으로 입력해도 되고 숫자로 입력해도 되는 건데 이걸 변환시켜 주는 게 누구다? DNS다. 네. 도메인 네임 서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지 호스트 컴퓨터에서 접속할 때 지원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원격 접속에 해당된 서비스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텔넷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FTP는 어때요? 파일 송수신에 사용되는 것. HTTP는 이제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 IRC는 뭡니까? 네, 채팅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IP 주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이제 IP 버전 4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으면 A 클래스는 이제 국가망에서 쓰는 거고 B 클래스는 중대형망에서 쓰는 거고 C 클래스는 이제 소규모에서 쓰게 되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연결할 수 있는 게 2의 8승 빼기 2 해서 254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에서 256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중대형은 어때요?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빼기 2가 되는 거고 국가망은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 네,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IP 버전 6 체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IP 버전 6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각각이 몇 비트인가요? 16비트, 그 8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기억해야 되고 16진수 표기법을 쓰는구나. 사이사이는 콜론으로 구분하는 거구나. 연속된 0은 생략할 수가 있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와줘야 되죠. 1번에 보면 이제 IP색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2번에 128비트인데 64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용어가 QoS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전송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네, 서비스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 S가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네. 뭐가 되는 거야? 퀄리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4번에 보면은 이제 뭐가 써져 있나요? IP 버전 4에서 네, 포화 상태, IP 버전 4가 우리가 있었는데 이게 포화 상태여서 IP 버전 이제 6이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TCP/IP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TCP/IP. 자, TCP/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TCP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뭘 기억해 줘야 돼요? 신뢰성이구나, 신뢰성 있는 전송이구나, 연결형이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IP는 이제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비신뢰성이다, 이제 비연결형이다 라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의 IP는 네트워크 계층이다. 맞습니다. 자, 2번의 TCP는 이제 종단간, 네, 신뢰성을 보장한다. 신뢰성.
자,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을 위해서, 아니죠. TCP/IP다라는 것은 이제 미 국방성에서 구축한 아파넷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틀린 거 3번이 됩니다. 다음에 패킷 전송 방식이다. 인터넷은 이제 패킷 전송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보 보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선 인터넷에 대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죠.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듯이 그곳에다가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또 여러분이 정보를 저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이버 공간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정보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있는 장소, 전송 중인 정보, 이것에 대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내 아이디와 비번을 아는 사람은 클라우드 속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더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이다, 지킨다라는 거죠. 우리 집을 지키듯이 얘는 뭐를 지키는 거예요? 네, 정보를 지킨다 거죠. 나의 소중한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보호를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럼 이제 나한테 맞게 가공을 하고 그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송신을 하고 또 내가 내용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정보를 누가 바꿔버린다든지 훼손을 시켜버린다든지 없애버리는 거죠. 네, 변조, 내용을 바꿔버린다든지 바깥으로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정보 보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 보안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용성이다, 기밀성이다, 무결성이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밀성 하면 여러분이 비밀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우리 둘만 알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하자. 기밀을 지키자. 비밀을 지키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비밀 보장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사람만 알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게 하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무결성이다 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수정을 해버리면 어때요? 안 되죠.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고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가 이제 정보를 수신했을 때 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 보았을 때 그 정보가 어떤 이유로든 수정되거나 또 추가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무결성입니다. 자, 가용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허락된 사용자가 이제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 그거죠. 또는 정보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정보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접근을 하자. 방해받지 않고 접근을 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스템의 중요한 사용자예요. 내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당신은 안 돼요 라고 하지 못하게 하자. 정상적인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접근을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대중에게 알려진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서비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져옵니다.
근데 내가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서비스 중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도스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막 0.00 간격으로 네이버에 막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인 나는 네이버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A가 계속 접속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네이버 본연의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 그거를 이제 제공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도스 공격이다라고 합니다. 자,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 3가지 꼭 기억합니다. 자, 정보 보안 위협의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A라는 송신자가 B라는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자, 정보를 전송할 거다라고 물어봅니다. 넌 준비할 수 있겠니? 수신자가 OK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보를 전송하는 거죠. 이게 3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통신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네, 보안에 대한 위협입니다. 가로막기가 있습니다. 가로막기는 뭐냐면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A가 B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는데 전송을 못하게 해버리는 게 가로막기가 됩니다. 수신 측에 도달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없어요? 네, 시스템을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전송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죠. 물어보고 B한테 이제 B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공격자가 수신자한테 네, 전송할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겠나요? 네, 그래서 가로막기 하면은 어때요? 네, 수신 측에 도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의 일부를 파괴해버리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자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방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쉬운 예로 든다면, A라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가기 전에 옛날 영화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요? 전화선을 차단시켜 버리죠. 전화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죠. 네, 신고 못하게 그렇게 차단시킨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신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로채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소매치기, 물건을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보를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제 도청하는 거죠. 네, 도청. 네, A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열심히 여기다가 아이디도 치고 또 패스워드도 입력을 합니다. 이걸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군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 그걸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이제 SNS에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을 제3자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 가로채기다. 가로채기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세요? 네, 도청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조 수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A하고 B가 우리 4시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A는 분명히 4시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8시에 만나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A는 4시부터 막 기다리는 거죠. 아, B가 안 오네. A 괘씸해 해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딱 가버리는 거죠. B가 딱 나왔는데 8시에 나온 거죠. 왜 안 나오지? 얘도 1시간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 A 괘씸해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송신자, 수신자는 내용이 변경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올바로 전송됐다라고 이제 서로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위조입니다. 위조는 이제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신 측에서 만들지 않은 데이터를 수신 측에 보낸 것처럼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친분이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자, 범죄자가 A라는 이름으로 B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1시에 놀이터에서 보자 라고 합니다. 그럼 B가 놀이터에 나오는 거죠. A인 줄 알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A는 없고 범죄자가 있어서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B는 A인 줄 알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A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위조입니다. 그래서 A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A가 A라는 이름을 빌려서 A인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A인 줄 알고 B한테 이제 거짓이죠. 가짜죠. 네, A한테 이제 통신할 준비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B가 받을 준비 되었어. 정보를 보내. 그래가지고 여기한테 이제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럼 B는 A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조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그래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공격자가 또 송신자로 위장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수신자에게 보내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위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안 위협의 유형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가로막기, 가로채기, 그다음에 변조, 위조,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까지 기억하기 바랍니다.